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실패하게 된 원인의 가장 근본적인 거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고 탐욕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권력에 대한 탐욕이라든가 소위 물질에 대한 탐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고,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를 못했기 때문에 전부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개혁 100년 해봐봐야 집권자가 딴 생각을 먹을 것 같으면 검찰개혁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권력기관을 본인의 목적을 위해서 활용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 권력기관이 지절로 변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건자에 앉으면 그게 참 치명적인 유혹인가 봅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반 국민이 어떻게 해야지 가장 현명하고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박근혜 대통령 4년, 그리고 문재인 5년, 윤석열 2년 반, 그 10여 년 동안에 한국 경제의 추락이 말할 수 없이 지금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국가가 제대로 된 목표를 설정을 해가지고서 경제 구조를 끌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로 지금 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50년 정치사를 한번 꼼꼼하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원래 경제수석을 지내셨고요. 그리고 보사부 장관으로 참 많은 일을 하시기도 하셨던 분인데, 최근 한 10여 년간은 여의도의 킹메이커 이런 별칭을 갖기도 한 원로시죠.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모시고 한국의 정치사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는 여러분들의 성원에 의해서 시리즈로 한번 저희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전 공식 명칭을 언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뭐 아무렇게나 부르셔도 좋습니다. 네. 저는 그냥 대표님이라고 네,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워낙 대표, 위원장 이런 직을 워낙 많이 하셨어요. 제가 직접 찾아뵙고 출연 섭외를 드린 게 한 2, 3주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경제TV를 주로 하던 저희 3프로TV에서 섭외를 했는데 어떠셨습니까? 나는 사실 이 3프로TV라는 것이 있다는 소식만 들었어요. 예. 그러고서 이제 3프로TV가 주로 뭐 경제관계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서 여기에서 인터뷰를 했다는 얘기 듣고, 그 다음에는 뭐 3프로TV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우리 저 사장님이 오셔서 예. 말씀을 하셔서 그때 이게 또 지금도 계속되는구나 생각을 한 거죠. 별로 좋은 느낌을 안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지난번 대통령 선거 말고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다퉜던 그 선거 때 당시에는 윤석열 후보를 도와주고 계셨잖아요. 예. 그때 바로 그 자리에 윤석열 후보가 와서 저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저희는 몰랐었는데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당시 대표님께서 왜 내 허락도 안 받고 거기 나갔냐고. 글쎄 뭐 내가 보기에 그 인터뷰가 뭐 성공적이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뭐 해야 할 일이 뭐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다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게 좀 괴로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실상 그 토론회 직후에 지지율도 꽤 많이 하락했다고 그런 여론조사가 나와서 제가 사실 대표님 배울 때 야단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는데, 하도 옛날 일.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우리에게 참 많은 대통령이 있었지만 별로 행복한 대통령이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순서대로 하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이제 추억을 되짚어 봐야 되겠습니다만, 워낙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왜 대통령들은 실패했는가 하는 책을 하나 낸 적이 있어요. 예. 뭐 우리가 대통령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서부터 지금 뭐 여러분의 15명인가의 대통령이 있는데, 엄격하게 얘기해서 보면 하나같이 성공하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뭐 그때 자기 나름대로의 뭐 많은 일들을 갖다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국민들이 야 저런 대통령을 한 번 더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일방적으로 얘기를 해줄 적에 그게 대한민국 국민의 비극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순서대로 하면 박정희 대통령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예. 워낙 최근에 예. 큰 일들도 있고 해서 최근 전직 대통령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부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처음 만나시게 되셨습니까? 나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보게 된 계기가 202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4월 7일 날 끝났어요. 예. 그런데 4월 8일 날 당시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기 지인을 저에게 보내면서 전화를 할 테니 좀 받아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 좀 있으니까 이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더니 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으니까 자기 좀 만나줬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그 일주일 후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만나기 전날 본인도 아니고 제3자를 통해서 약속을 취소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야, 뭐 세상에 참 이상한 사람도 있구나. 뭐 본인이 만나기를 원해서 약속을 해놓고 그거를 일방적으로 본인이 그렇죠. 연락도 안 하고 제3자를 통해서 약속을 취소는 참 특이한 사람이다 하고 예. 뭐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말아버렸어요. 예. 이제 그러고 있다가 뭐 한 3개월쯤 지난 다음에 6월 말에 본인이 이제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선언을 하지 않았어요. 그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 연락이 와서 좀 만나달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처음 만났어요. 그 이제 그 만났을 적에는 뭐 자기 부인도 같이 있었는데. 아, 부부 동반으로 만나셨고. 그 처음 만났을 적에 뭐 본인은 별로 얘기를 얘기하지를 않고 부인이 얘기를 먼저 하는데 나보고 제가 2021년 2월 달에 CBS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 하는 얘기를 내가 했어요. 네.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대통령의 꿈을 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가 날 보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내가 자기 남편의 별의 순간이 왔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대통령 후보 생각을 하고 있으니 나보고 그 책임을 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건희 씨가요? 네. 그래서 내가 야, 뭐, 그 책임을 지고 안 지고는 거 들어서 내가 아무 대답도 않고 알았다고만 하고서 네. 이제 얘기가 끝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김건희 씨는 자리를 떴어요. 네. 떠서 이제 그 윤석열 당시 이제 전 검찰총장하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지난 3개월 동안에 여러 사람을 만나서 상당히 혼돈스럽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내가 보니까 뭐 교수, 무슨 뭐 전직 정치인, 그 다음에 현역 국회의원들, 이런 네. 사람들 많이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비교적 뭐, 그때 얘기하는 거 보면 별로 정리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윤 총장께서는 정치적 경험이 없는데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좀 저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솔직하게 그동안에 자기가 사람을 접촉을 해봐도 자기가 별로 이렇게 부러지게 뭐 자기에게 뭘 게시하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솔직하게 그동안에 쓸데없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이제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당시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는 대통령 후보감이 없어요. 네. 제가 당시에. 사실은 2021년 4월 7일 오세훈 시장을 당선을 시켜놓고서 그 다음날 당을 떠나버렸어요. 네. 그 떠난 이유가 뭐냐면은 아무리 봐도 당에 대표감도 없고 대통령 후보감도 없는 그런 정당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네. 내가 여기에서 뭐 대표 선거를 해주고 나가야 되느냐, 그렇다면 지금 나가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해서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당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당직이 없을 때니까 네. 내가 외부에서 좀 당신 나름대로의
소위 비전을 좀 다듬어 가지고 그걸 제시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정당에 선택을 해서 늦지가 않다. 제가 네.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를 좀 적극적으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얘기하는 걸 보면 비교적 사람이 뭐 순탄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당에 소속되지 않는 사람이니까 개인적인 자격으로다가 이제 뭐 조언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제 도움을 주도록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으니까 갑작스럽게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뭐가 이렇게 성급해서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했나 했는데 하여튼 입당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대통령 후보 선거운동을 시작을 하는 거죠. 경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경선에.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경선에 이제 여러 사람이 나왔으니까 경선하는 과정 속에서 저를 비교적 자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그때는 보면은 제가 얘기를 하면 얘기를 많이 듣는 편에 속하고 본인은 별로 예. 얘기를 하질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제 나름대로의 뭐 이제 여기저기 뭐 이제 얘기를 통해 가지고서 윤석열 후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위 지원을 갖다 해줬는데 결국 가서 이제 그런 사이에 뭐 사람도 추천해 달라고 그래서 추천해 주면은 원래 약속대로 그래서 그 이행도 안 하고 뭐 이제 그랬기 때문에 예.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당시에는 뭐 내가 보기에는 대통령 후보감으로서는 그 사람 이외에는 국민의힘에서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게 현실적인 생각이셨다는 거죠. 예? 현실적으로. 예, 현실적으로. 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10월 말 이런 무렵 되니까 날 보고 요구하는 게 뭐냐면 자기 그 선거 캠프에 소위 총괄위원장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내가 사실은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하고 온 사람이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내가 이 선대위원장을 한다는 건 옳지 않으니까 내가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해왔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 결과서 이제 이 경선 결과를 보니까 윤석열 씨가 대통령 후보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생각에는 자기는 뭐 10% 이상의 차이로 이길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나타난 표차라고 하는 것은 한 6.6% 정도 차이가 났어요. 네. 그리고 당심으로는 표를 많이 얻었는데 여론조사상에서는 당시에 차점을 한 홍준표 후보에 비해서 10% 이상 졌다 이런 예.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로부터의 호감에서 멀어진 겁니다. 확정된 날 저녁에 이제 저를 찾아와서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보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기 선거 총괄선대위원장이 해주시면 위원장님이 만드는 대로 선대위를 구성을 하고 열심히 뛰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선거 운영에 전권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나 아니 마찬가지죠. 뭐 전권을 준다는 얘기보다 뭐나 하여튼 날 보고 총괄선대위원장이 돼가지고 선대위를 구성을 하시면은 저는 뛰겠다고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게 뭐 나 혼자만 들은 게 아니라 내가 총괄선대 본부장으로다가 임명을 하려고 했던 지금 경기도 교육감은 임태희 씨도 같이 옆에 있었어요. 예. 근데 그때 그 얘기를 같이 이제 했는데 그러고 나서 돌아가서 한 열흘 동안 나타나질 않더니 그 열흘 후에 날 찾아와 가지고서 선대위를 이렇게 구성을 했으니까 날 보고 총괄선대위원장만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네. 그게 내가 보니까 뭐 이 선대위를 구성을 갖다 해달라는 거 보니까 뭐 소위 말하는 이 선대위원장의 숫자를 갖다 한 10명 지금 만들어 놓고 뭐 총괄 본부장도 한 6개쯤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선대위는 난 못한다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선대위에는 참여를 할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본인도 어떻든 간에 나를 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데려가긴 해야 되겠는데 내가 거부 반응을 보이니까 본인도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던 게 뭐냐면 뭐 선대위에 뭐 김병준 씨니 무슨 이 김한길 씨니 이런 사람들 데려오겠다 그래. 근데 그 사람들이 선대위 와서 뭘 할 거냐. 그 나는 그런 사람들 와서 하면 난 선대위원장 안 하겠다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이제 벌써 그때 보니까 자세 자체가 좀 달라진 게 뭐냐면은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내 맘대로 하면 되는 거지. 뭐로 당신이 뭔데 이러느냐 하는 이런 식의 그걸 느끼셨군요. 이런 식의 행동을 해서 제가 보기에 이게 이 사람하고 같이 할 수가 없겠다 해가지고서 제가 총괄 선대위원장을 네. 임명하는 거를 보류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 가고 선대위가 구성이 돼가지고 뭐 한 달여 동안 있는 동안에 제가 이제 안 가는다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동원해가지고서 저를 이제 오도록 하고 해서 하도 제가 또 이렇게 저렇게 주변에서 들볶여가지고서 제가 한 달 후에 선대위에 참여를 하기로 이제 그 선대위와 함께 하신 게 아니라 한 달 정도 그렇죠. 지난 다음에. 그게 내가 12월 초에 이제 한 달 후에 거기에 합세를 한 겁니다. 그러고서 선대위를 운영을 해 보니까 선대위는 따로 놀고 또 그 안에 또 비서실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비서실을 따로 놀고 후보는 비서실하고만 협의를 해 가지고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보니까 지지도는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그러는 사이에 당시에 당 대표였던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의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되고 날 보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좀 이렇게 제거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갖다가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도 그랬어요. 아마 이준석 대표가 싫을지 모르지만 당신이 이준석 대표를 지금 내쫓으면은 당신 대통령 절대로 안 된다. 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때까지 하여튼 이준석 대표하고 같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해봐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공동선대위원장에서 사퇴를 해버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당의 원내대표도 공동선대위원장에서 사퇴를 하고, 정책위원장도 사퇴를 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대로 선대위를 가면 안 되니 당신이 당신 비서실을 해체하고 선대위가 당신의 모든 비서실 기능까지 할 테니까 그렇게 가자. 그래서 이제 선대위를 개편하자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본인이 상당히 좀 감정적으로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비서실은 해체하기 싫고 그러니까 선대위를 해체하겠다 이러는 얘기예요. 내가 그러면 나하고 당신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그만둔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러면은 선대위를 갖다가 해체를 하고 뭐 비서실 위주로다가 선거운동을 갖다가 하면은 그래도 최소한도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이 국가를 어떻게 끌고 가고 국민을 어떻게 참 제대로 좀 보살피겠다고 하는 이런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비전 제시하는 게 없어요. 그 선거의 과정을 이렇게 쭉 관찰해 볼 것 같으면 그냥 유사장에 가서 아파트나 이렇게 하고 말이죠. 그래서 저래가지고 과연 대통령 선거가 제대로 되겠냐 하는 이런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씨를 당선을 시키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시장에 당선된 걸 보니까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있다는 게 확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내면은 그 사람이 당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선거에 들어가 가지고서 사실은 국민을 포용을 하는 이런 선거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순전히 자기 방식대로 선거운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선거의 격차가 그렇게 0.73이라는 아주 근소한 차의 결과를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는 박빙승부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이제 대표님은 선거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중도에 결별해버린 거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뭐 몇 가지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그 중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가장 지금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당시의 후보의 부인 그리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영부인이 됐던 김건희 씨에 대한 문제가 지금 엄청 사회적으로 문제잖아요. 근데 처음 조했을 때도 같이 보셨으니까 그 이후에도 선거전에서 김건희 씨의 존재, 또 김건희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파악 이런 것들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선거 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된 게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뭐 의문점들이 많아가지고서 제가 대통령 윤석열 후보한테 부인이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좀 사과 성명을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관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장 절친한 친구들도 몇 분 만나가지고서 당신들이 친구니까 좀 설득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분들도 자기는 그 문제에 관한은 절대로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헛없어서 제가 직접 나서가지고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부인이 이 대국민 사과를 갖다가 하지 않으면 선거운동 자체가 힘들 테니까 좀 부인이 사과를 하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사실은 사과문까지 써서 주면서 좀 얘기를 했더니 하여튼 굉장히 난감해 하더라고요. 네. 그러나 결국 가서 했죠. 기자회견을. 그것 때문에 사과 성명을 갖다가 12월 달에 그때 한 겁니다. 2021년에. 그걸 이제 직접 써서 주신 거예요? 네, 직접 써서 준 거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뭐 그런 문제보다도 대통령 후보로서 사실은 이 국민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겠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서 참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처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보듬고 가겠다 하는 이런 확실한 좀 비전을 좀 제시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거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2020년 21대 국회에서 선거에서 당시에 미래통합당이라는 게 수도권에서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거기 비대위원장으로 가가지고서 이 당을 어떻게 끌고 가야지 앞으로 전망이 있을 것이냐. 이래서 당을 중도로 좀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좀 약자들에 대한 소위 관심을 갖다 많이 갖고 과거의 잘못에 대한 솔직한 사과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당을 끌고 갔다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그것이 발판이 돼서 나는 정권교체에다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선거는 과정 속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소위 참모라고 하는 이런 분들은 생각이 나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 얘기만 듣고서 선거운동을 하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경제사회 구조상에 우리 국민이 느끼고 있는 뭐라는 거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는 얘기만 하고 댕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슨 힘만 가지면 모든 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아파트 하고서 이러고 댕겼던 건데. 근데 사실 그 제스처를 사실 별로 많이 얻긴 했습니다, 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는 소위 세계 어느 나라의 선거를 봐도 그런 식의 선거하는 걸 처음 느껴본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좀 어느 정도 내가 보기에 이분이 성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느낀 게 뭐였냐면 12월 달에 이제 내가 종갈 선대위원장으로 합류를 하고 난 다음에 하루는 날 보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선대위가 열심히 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침 회의를 7시에 시작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다. 7시에 하자 말이야. 근데 이제 12월 달이면 7시면 저녁에 깜깜하잖아요. 근데 7시 회의를 한번 참석을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건지 못 나오는 건지 내가 모르겠는데 내가 뭐 추측건대로는 아마
나오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못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점에서 봤을 적에 과연 이분이 참 모든 거를 갖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이제 날 보고 대통령 후보를 너무나 무시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내가 보기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을 했을 적에 선대위에서 해주는 대로만 좀 얘기를 하고 다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까지. 기사도 나왔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당시 그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야, 이게 대통령으로서 자질이라든지 어떤 태도라든지 이게 문제가 많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대통령 되기도 힘들다라는 판단을 하셨는 건데, 근데 이겼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박빙이지만 당신 졌어요. 예, 예. 이재명 후보의 패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나는 이재명 후보의 패인은 그 당시에 사실은 문재인 정부 말기인데, 문재인 정부가 뭐 참 코로나 덕에 비교적 무난하게 지나오긴 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한 소위 경제사회적인 여러 가지 재반 문제에 대한 처리를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사이 생계가 굉장히 어려워진 이런 상황에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보완책이라는 것이 전혀 나타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당이 웬만큼만 잘하면은 야당한테 정권을 안 주는 건데 그런 데서 결국 가서 이재명 후보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불리한 구도가 네. 정권 교체라는 어떤 그런 뭐 프레임이 이 정권 교체라는 그런 바람은 세게 불질 않았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수도권에서 이 여당이 패배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윤석열 후보가 과거에 소위 국민의힘의 후보에 비해서 호남에서 표를 더 많이 얻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겨우 당선이 된 겁니다. 당선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나 당선 이후에는 본 적이 없어요. 연락이 오지도 않고. 연락 오지도 않고. 예. 아, 그래도 그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삼고초려도 더한. 아니,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들이라는 건 되기 전에는 급하니까 여러 가지로 도움도 요청하고 하지만 당선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뭐 전혀 감사의 표시도 안 하고 전화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걸 뭐 박근혜도 그랬고 문재인도 그랬고 다 그거 겪어봤어요. 똑같습니까? 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좀 겸손하고 좀 이래야 되는데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다 하는 이런 착각 속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은 대통령이 당선되는 사람들은 대통령 당선되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구름으로 붕 떠 올라가지고 그런 후에는 항상 태양이 비치고 있으니까 네. 항상 그런 것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 땅이 안 보이니까 자기 멋대로 뭘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구름이 거치고 땅을 조금 미상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시간이 늦어져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전에 만나셨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전에도 만나고 당선된 이후에도 만나봤어요. 그러면 선거 전에도 만나고 선거 당선 후에도 만난 유일한 대통령이시네요. 아, 그러죠. 선거 때 그런데 뭐 윤석열 대통령처럼 선거 총괄본부장이나 이런 걸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아니, 정도 그러니까 아니셨어요? 사실은 내가 이재명 대표는 내가 2016년에 예. 민주당 비대위원장 할 적에 예.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특이하게도 성남시장이 별로 그렇게 이 비대위원장하고 관계도 없는데 자주 찾아와서 내가 자주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갖고 그랬었기 때문에 네. 그때도 벌써 이미 이 사람이 대통령 꿈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서 뭐 자기 나름대로의 뭐 준비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갖다 대중의 인지도도 좀 있었죠. 네, 줬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요.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가지고서
뭐 이제 정치적인 생명이 끝난 사람이니까. 네. 이제 그러고 결국 가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을 탄핵을 받았으니까 국민의힘도 똑같이 탄핵을 받은 정당이나 거의 똑같은 정당이에요. 예. 이제 그런 당에서 후보가 나와가지고서 재집권 한다고는 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내가 이제 지난 5월 8일 날 선거 전에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점심을 먹자고 해서 만났는데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당신 지금은 대통령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는 걱정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내가 예. 보기에는 당신 대통령이 틀림없이 당선될 텐데 그 당선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당선되고 나면 뭐를 할 건가부터 좀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예. 더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 뭐라고 그러던가요? 그러니까 뭐 자기 나름대로 뭐 그래도 이러고 저러고 뭐 얘기를 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예. 그 윤석열 대통령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대통령이 된 이후에, 당선이 된 이후에 가장 국민들에게 충격적인 발표가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는다. 용산의 대통령실을 만든다. 그것도 국방부가 쓰고 있는 장사로. 내가 보기에 그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지금 괜히 뭐 풍수하는 이런 사람들이 뭐 청와대가 터가 나빠서 역대 대통령이 다 실패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 나는 청와대가 터가 나빠서 실패한 게 아니라 역대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있으면서 자기 본인의 자질 문제 때문에 다 실패한 건데 예. 그거를 핑계댈 데가 없으니까 지금 청와대 터가 나쁘다고 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뭐 어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서 청와대를 안 들어가겠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예. 사실은 제1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패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청와대에 들어간 사람마다 불행해서 나오거나 나와서 불행해지니까 아마 어떤 인간적으로 겁이 났을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는 청와대를 안 들어가고 있는데 임기도 못 채우고 쫓겨났으니까 더 불행해진 거죠, 뭐. 어? 그게 무슨 일은 아닙니다만은 다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개보수를 해가지고 청와대로 이제 조만간 옮긴다는 것 같죠. 예. 네, 잘한 네. 결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건 정상적인 결정을 한 거라고 봐요. 그 청와대 근무도 해보셨지 않습니까? 예. 수석으로서도 근무해보시고 또 장관 때도 뭐 청와대 예. 무시로 출입하셨었고 또 역대 대통령도 어쨌든 만나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청와대에 들어가실 텐데 실제로 청와대에 들어가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게 대통령 관저와 함께하면 집무실이 있는 데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한두 번 들어가 본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너무 검소하고 그런 것만 강조하는 거 아닌가? 사실은 제가 청와대 근무하는 동안에 대통령 관저도 완성이 됐고 예. 지금 대통령 집무실도 다 완성이 됐던 거예요. 예. 근데 그 뭐 이상하게 무슨 뭐 풍수지리 하는 사람들이 뭐가 잘못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집 때문에 소위 대통령이 실패한다는 그거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예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실패하게 된 원인의 가장 근본적인 거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고 네. 탐욕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권력에 대한 탐욕이라든가 그다음에 소위 물질에 대한 탐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를 못했기 때문에 전부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뭐 그 탐욕 중에 대중의 인기라든지 뭐 사실 가야 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비난받고도 가야 될 길이 있을 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물론 모든 국민이 찬성하는 일만은 할 수가 없지만 예. 대통령의 결단을 통해 가지고서 국가 장래를 위해서 결심을 할 그런 사항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데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별로 없고 쓸데없는 사람들에 관심이 많고 주변에 뭐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귀를 많이 기울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식 라인을 통한 이 정보만 가지고 정치를 해도 그래도 최소한의
인정은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주변에 무슨 뭐 측근이라든가 뭐 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의 공식적인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 같으면 그 대통령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상 압력을 넣고요. 또 국방이라든지 외교라든지 이런 굉장히 첨예한 외교 이슈들이 점철된다고 할까요? 그런데 사실 그 전 정부에서 그 윤석열 정부가 한 외교라든지 안보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도 굉장히 그 허술한 부분들, 예를 들면 뭐 글쎄, 바이든 대통령하고서 이게 날리면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농담도. 나는 사실은 지난 2년 반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뭐 업적이라고 할 게 과연 내놓을 만한 게 있겠느냐 이렇게 난 묻고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외교는 뭐 잘하지 않았느냐 이런 소리를 갖다 하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 외교라는 거는 별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생존 자체가 미국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나라 아니에요. 사실은 저희 1950년 6.25를 한번 생각을 해볼 것 같으면은 그해 7, 8월에는 대한민국이 없어질 뻔했다는. 그렇죠. 근데 미국이 유엔군과 같이 와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구출을 했고, 1953년에 한미 안보 방위 조약을 다 체결하고 그 바탕 위에서 오늘날 한국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좌파 정권이 됐건 우파 정권이 됐건 한미 동맹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은 뭐 문재인 정부 때 다소 뭐 좀 훼손됐다고 하지만 본질에는 별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뭐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정상화했다는 그 자체 가지고서 무슨 외교에 큰 성과를 있다고 나는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일방적인 지금 소위 말하는 이 외교 정책을 갖다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앞으로 지금 분단된 국가로서 생존을 하려면은 뭐를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미 관계가 중요한 거는 뭐 틀림없는 거고, 우리가 미국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지만, 네. 앞으로 이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인접 국가인 중국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좀 이 양면적인 생각을 갖다 가지고서 국가 운영을 할 생각을 해야지, 맹목적으로는 일방적으로만 가가지고서 이게 옳은 정책이라고 나는 할 수가 없다고 봐요. 하기야 뭐 그 안보라든지 이런 건 미국에 의존하면서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한데, 아마 한 3년 동안은 중국과는 거의 단절된 상태에서 정부가 운영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번에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 외교가 불과 한 1, 2주일 사이에 있었지 않습니까? 뭐 뉴스를 보시면서 또 소식통을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아니, 나는 뭐 이번에 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트럼프를 만나가지고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한미 안보 방위 조약에 대한 확인을 갖다가 하고 온 거고, 그 다음에 소위 트럼프 행정부가 다소 좀 회의를 가졌던 문제를 갖다가 해소를 해서 이 트럼프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했다는 측면에서는 내가 이번 방미는 비교적 뭐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러나 뭐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도 진전이 없기 때문에 그건 더 두고 봐야 할 일이라고 봐요. 일본을 먼저 갔습니다. 통상은 첫 방문국으로 미국을 가는 게 지금까지의 외교 관례고 거의 예외 없는 일정이었던 것 같은데, 뭐 미국 가기 전에 일본을 거쳐서 가는 것이 뭐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통령이 새로 돼가지고서 미국을 가는 근본 목적이 뭐냐? 그거는 한미 방위조약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방위조약을 갖다 확인하러 가는 거지, 달리 미국을 먼저 가는 건 아니라고요. 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뭐
일본을 거쳐서 가는 것이 잘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미국 쪽에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미국이라는 나라를 좀 깊이 알고서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데 미국의 지금 트럼프가 지금 관세를 가지고 저렇게 요란을 떠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사실은 재정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 걸 갖다 알아야 됩니다. 지금 미국의 소위 국가 부채가 37조 달러입니다. 네. 37조 달러인데 유권자들의 생각을 해서 세금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재정을 충당하는 하나의 방편으로다가 지금 관세를 이용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난 정상이라고 봐요. 지난 7월 31일 날 관세 문제로 해서 하여튼 15% 물린다는 그 얘기가 나온 이후에 더 이상 지금 진척이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3,500억 불 중에서 1,500억 불은 조선업에 투자한다고 한 거고 2,000억 불은 뭐 어떻게 뭐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보증한다고 그러는데 미국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미국은 온전히 2,000억 불을 갖다가 경제안보 기금에 넣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에 아마 미국과의 절충인연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뭐 일본도 다 같은 맥락에서 일이 진행되고 또 해결해야 될 과제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그러니까 되는데. 뭐 말은 뭐 일본이나 EU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여건이 일본이나 EU하고 우리하고 전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여건이. 예. 그건 뭐 우리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일본 같은 나라의 경우에는 조금 버텨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보기에는 그런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대통령 되는 사람은 국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좀 제대로 돼야만이 외교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정부 처음에 들어서 뭐예요? 2030년 부산 엑스포를 마치 한국에 끌어올 것처럼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그건 안 되는 일이래요. 네. 저는 누차 제가 얘기를 불가능을 가능한 것처럼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금년도에 일본의 오사카 박람회 엑스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 엑스포를 똑같은 지역으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사전 지식도 없이 그냥 뭐 재벌들 보고서 왔다 갔다 하면은 부산 엑스포가 되는 것처럼 그런 판단을 했다는 것이 나는 대통령으로서. 근데 그것도 뭐 스태프들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어느 정도 국제 감각이라는 걸 제대로 자기 스스로가 갖고 있어야 돼요. 지난 12월 3일 대표님은 비상계엄을 어떻게 맞으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리더십의 한계가 12월 3일 비상계엄을 가져왔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통령으로서의 역량을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소위 군을 동원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다가 지금 실패하고 말아버리는 건데 나는 그런 점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고 상황인식.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1980년도 광주 민주화 운동 시절에 군은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될 거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퍼캐피타 GDP가 한 2,000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1인당 GDP가.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건 45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 GDP가 35,000불이 넘고 국민의 성숙도가 그때보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 이 성숙한 국민을 가지고 군사를 동원해서 국가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의 처지가 저 모양이 된 거라고 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도 참 이해를 할 수 없는 게요. 그렇게 군대를 동원하면 예전 군사정부 시절, 즉 박정희 시대나 전두환 시대처럼 본인이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하면서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 착각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이 어떤 수준에 있느냐. 예를 들어서 루소라는 사람이 계몽주의를 얘기를 했고 그 계몽주의가 불란서 혁명을 가져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성숙지 못한 국민을 성숙되게 만들어 가지고 사회 변화를 가져왔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은 이 성숙도가 보통 이상으로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예. 이런 국민을 상대로 해서 계엄을 해서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계엄을 제일 먼저 선포했던 게 4.19 때 아니에요. 예. 그때는 학생 소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할 수 없이 계엄을 선포를 했지만 결국은 자기가 하야하고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실패했죠. 이제 그 다음에 계엄이 선포된 것이 5.16 군사혁명 때 선포가 된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 다음에 계엄 나왔던 것이 65년에 한일회담 반대 학생들 시위 때 나오고, 그 다음에 유신 직전에 계엄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무슨 사회 혼란 때문에 한 거고, 그 당시에는 그래도 계엄을 할 수 있는 확실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계엄이라는 것이 해도 그저 지나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진 거 아닙니까? 지금 저항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내가 늘 얘기지만 설사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성공했더라도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 2달 안 돼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나는 봐요. 네. 국민적인 거대한 저항이. 국민들이 계속 저항을 하면 그걸 보는 군부가 인기도 없는 대통령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군부에 의해서 밀려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더 혼란스럽게 되는 그럴 거예요.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저는 주고. 12월 3일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도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개인의 소위 정치적 능력의 한계를 갖다 가지고서 군사를 동원해서 하겠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까지 올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런데도 야당의 일부 국회의원들 또 일부 국민들은 탄핵에 반대하고. 아니 그거는 예. 일부 국민들의 탄핵을 반대하는 거는 지금 야당이라는 거는 자기네가 여당을 하다가 갑자기 야당이 됐기 때문에 네. 그 고통을 못 참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반발을 갖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뭐 여당의 대표 선거에서 나타난 바대로 지금 당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왜 우리가 여당의 당원이어야 되는데 갑자기 야당 요번에 당대표 선거. 그렇죠. 네. 그렇게 네.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고 났을 적에 일부 국민들이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상당히 그 반감을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그게 잘못됐다는 걸 갖다 인식을 갖다 하게 되고, 그러니까 상황이 좀 변동이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제가 사실은 국민의힘에 들어가면서 제 일성이 뭐냐,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받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당도 탄핵을 받았으니 이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솔직한 사과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박근혜 대통령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된 그 과정에 국민의힘의 잘못을 갖다가 제가 사과를 했어요, 그분한테. 예? 네. 근데 그때는 이미 당원들도 상당히 그 부분을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국민의힘의 사람들이 세월이 어느 정도 흘러갈 것 같으면은 탄핵이 잘못됐다는 얘기하는 사람의 숫자가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봐요. 지금은 뭐 아주 순간적인 그 전전이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반감이 오히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도 함께 투영된 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박근혜 대통령 4년, 그러니까 문재인 5년, 윤석열 2년 반, 그 10여 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떻게 됐다고 하는 것을 판단하면은 국민들이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지금 사실은 그 기간 동안에
한국 경제의 추락이 말할 수 없이 지금 내려가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자꾸 무슨 뭐 탄핵이 오라느냐, 뭐 내란 세력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걸 옥신각신 하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논쟁을 갖다 많이 벌이는데 시간을 소비할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상황에서 자기가 얘기했는데도 국민이 먹고 사는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니까 네. 지금 현재 추락한 한국 경제를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이냐 여기에 대해 아마 진력을 다하는 것이 아마 현명할 거라고 봐요. 네. 한순간에 이렇게 역전시키기에는 우리 경제가 여러 구조적인 문제점도 갖고 있음과 동시에 경제의 규모도 전 같지 않아서 네. 누가 대통령을 하고 누가 경제를 이끄는 사령탑을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옛날보다 우리 경제를 다루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 바뀐 시대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를 대통령 스스로가 구상을 해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마치 재벌 몇 사람만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은 뭐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한 나라 경제가 정상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예.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2015년에 제조 25년이라는 걸 내세워가지고서 첨단 기술 면에서 지금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간 10년 동안에 지금 뭐를 새롭게 한 게 없어요. 네. 잘 아시지만 지금 최근에 와서 이게 정확하게 따져보면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일본의 가전제품을 1999년 그러니까 21세기 직전에 몰락을 시킨 겁니다. 우리가 추월한 거죠. 예, 소니니 무슨 도시반 이런 게 하고 우리 네.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확 올라갔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중국의 테레비 가전 이런 것들이 지금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누르는 그런 단계에 지금 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제대로 좀 방향을 잡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는 얘기가 흔히들 얘기해서 뭐 자유시장 경제, 민간주도에게 맡기면은 모든 게 다 될 거라 그러나 지금 세계 모든 국가에서 국가가 제대로 된 목표를 설정을 해가지고서 경제 구조를 끌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로 지금 변하고 있다. 오히려 시장에 맡기고 자유방임을 한다는 게 지금 이렇게 복잡다단하고 국가별로 각자 도생의 이 첨예한 이런 국제 환경에서 안 맞을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소위 민간주도 시장경제라고 하는 그 얘기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일석이 뭐예요? 자기는 민간주도 시장경제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유란 말을 굉장히 많이 썼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 지금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이런 세상이 된 거야.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잘못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것도 국가가 많은 거를 관여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하물며 다른 나라에까지 관여하면서 그런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그 정부가 출범한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기조에 대해서는 평가하기 좀 너무 빠른가요? 어떻습니까? 아니, 아직은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슨 이재명 정부는 아직까지 확고한 경제 정책의 방향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지금은 좀 더 지켜보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적에 이미 여소야단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윤석열 대통령 보고 대통령도 되기 전에 그랬어요. 당신이 이번에 대통령은 되긴 되겠는데 대통령이 되면은 여소야대니까 이 여소야대에서 야당과의 어떻게 협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답을 하냐면은 내가 대통령인데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지 뭘 그런 거 신경 쓸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랬으면은 2년을 경과를 하면서
여소야대가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인이 인식을 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 4월 달에 총선에 전력을 다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의석을 늘리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2년 동안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윤석열 정부는 했다는 게 뭐예요? 이재명 당시에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만 가지고 데이터 공격을 하면은 표가 그리 오는 줄 알았네. 그러나 일반 국민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 4월 총선에서 질 수밖에 없던 거죠. 그러면 4월 총선에서 졌으면 야, 이제는 방법이 없다. 내 임기 동안에는 다른 선택이 없으니까 그 야당하고 좀 제대로 된 협의를 해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작년 4월 달에 총선이 끝나고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통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이 정권은 임기를 못 채울 거라고 내가 그랬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근데 그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결국은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국가의 문제가 직면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됐을 적에 리더십이 발휘가 되는 건데 그 능력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의료대단을 갖다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이 못하던 거를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그런 용기를 낸 거네요. 뭐 그 용기 내는 건 사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실현에 옮기려면은 무엇을 사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제대로 된 준비를 하고서 그걸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의과대학 학생 2,000명을 늘리면은 뭐 지역 의사 문제도 해결되고 필요 의료도 해결되고 이러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나라 의료와 다른 나라 의료와 차이점이 뭐냐? 우리나라가 OECD 평균으로 봤을 적에 의사 수가 모자란 거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국민 의료라는 것이 의사 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뭐 병상수라든가 뭐 환자들의 병원 내방수라든가 의사들의 환자를 치료하는 숫자라든가 이런 거를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OECD 평균의 3배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의료라고 하는 것이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와 비해서 우리나라가 의료기기를 많이 쓰는 나라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의사가 숫자가 줄어도 적어도 이 의료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최첨단 의료기기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이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의 의료에 대해서 참 세계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건데 그게 우리가 이제 사회 의료 체제를 갖다가 확립한 지가 지금 한 50년 가까이 되는데 나는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이게 잘못되면은 우리나라 사회 의료 체제가 붕괴가 돼 버려요. 그러고 보니까 그 우리 의료 체제의 기반에는 건강보험료 그 체제를 대표님이 최초로 도입하고 아니 그 1976년에 그 입법을 했는데 그러고서 우리가 그 77년 7월 1일서부터 도입을 해가지고서 10년 만에 전 국민을 갖다가 지금 건강보험에 흡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 그런 유례가 없어요. 근데 그런 거 저런 거에 대한 생각도 없이 막연하게 그냥 의과대학 학생 2,000명을 갖다가 갑자기 늘리면은 과연 대한민국의 의과대학이 그 숫자를 갖다가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저런 것도 검토도 안 하고서 해버린 거라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 거기에 사실 정상적인 국가에서 어떠한 정책을 제도화하려면은 모든 것을 검토하고서 소위 말하면 피스밀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데 단계적으로 이걸 한꺼번에 뭘 하다 보니까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겨나는 거죠. 참 무상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평가할 게 별로 없어요. 뭐 해놓은 게 있어야지 평가를. 그런데 또 국민들 중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 평가할 게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데 어쨌든 대표님께서 아니 그래서 제가 계엄 선포 직후에
방송에 여러 군데 나와가지고서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 계기를 맺는 것에 대해서 내가 국민에게 사죄를 한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그때는 내가 저런 사람이라는 걸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아니, 정말 많은 경험이 있으시고 많은 사람을 만났고 또 많은 권력자를 보셨는데도 잘 안 보이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예. 국민의힘에 그래도 국민들로 상당한 지지를 받는 후보자가 있었으면은 예. 모르겠는데 예. 그런 사람이 없다가 보니까 여론조사상의 지지도가 제일 높았던 윤석열이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당선 거예요. 가능성. 그렇죠. 예. 그때 당시에 대중의 지지. 그때는 완전 스타 검사였으니까요. 근데 그런 걸로 이렇게 윤색이 되고 또 대중의 지지를. 아니,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을 잘못 본 거죠. 사실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특검에 가기 이전에는 뭐 별다른 검찰의 조직에 이 자리를 갖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 특검에 갔다가 뭐 그냥 갑자기 중앙지검장이 되고 얼마 안 돼서. 얼마 안 돼가지고서 총장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윤석열 소위 검사가 박근혜 대통령 특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죄를 밝혀냈다고 그래가지고서 그 공동으로다가 중앙지검장을 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급하게 검찰 개혁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은 집권자가 권력기관을 이용해서 자기 권력 유지에 활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지. 검찰개혁 100년 해봐봐야 집권자가 딴 생각을 먹을 것 같으면 검찰개혁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 대통령 보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당신 권력기관을 개혁한다고 그랬는데 권력기관을 개혁한다는 말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가 권력기관을 본인의 목적을 위해서 활용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 권력기관이 지절로 변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권력기관을 자꾸 이용하니까 권력기관이 그 대통령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스스로 변신해가지고 묘한 권력으로 행사하게 되는 거다. 근데 그 권좌에 앉으면 그게 참 치명적인 유혹인가 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반 국민이 어떻게 해야지 가장 현명하고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봐요. 아직 그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이 채 안 됐기 때문에 평가하기도 어렵고 또 어떤 아주 실제적인 조언을 주시기도 어려운 건 이해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할 게 없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그런 후일담을 통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3명의 그 대통령, 그 새 정부를 통해서 경제가 워낙 추락했기 때문에 이번에 경제를 살리지 않으면 어쩌면 기회를 영영 상실할 거라는 그 위기감이. 그건 그 맞는 말씀이에요. 예. 저는 사실은 이재명 지금 이 정부가 성공을 반드시 해야지 성공을 못하면은 한국 경제에 희망이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은 한국 경제는 지금 일본 경제 잃어버린 30년의 초입에 들어와 있어요. 어쩌면 더한. 예, 아시다시피 지금 금년서부터 한국이 초고령 사회로 들어간 겁니다. 네.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었어요. 그 다음에 출산율은 세계에서 제일 꼴레방에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가서 경제의 동력이 상실해가지고서 네. 점차적으로 잠재 성장률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네. 일본이 오늘날 그런 결과를 겪고 있는데 우리는 일본보다 아마 그래도 10년 정도 빨리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을 갖다가 누가 해야 되느냐. 지금 이재명 정부가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놔야 되지. 예. 이건 이재명 정부마다 이거를 못할 것 같으면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안 보이고 그러면 미래 세대에 대한 희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 최근에 와서 뭐 극우 세력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경제 정책에 성공을 갖다 못 해가지고서 경제 전망이 안 보이면은 자연 발생적으로 극우 세력이 등장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극우 세력이 바로 할 거다. 예. 예. 그런 측면을 생각을 했을 적에 지금 저희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 민주당이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 나라의 현실을 냉정하게 관찰하기를 저는 바라는 겁니다. 이런 순서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극우 세력을 정치적으로 없애고 또 어떠한 정치적인 구호나 캠페인으로 극우 세력을 없애는 게 아니라 경제를 발휘해서 경제가 잘 운영이 되면은 극우 세력의 씨가 마를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없어지도록 만들어줘야지. 바로 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는 게 결국 경제를 살리는 거다. 시비를 걸 수 있는 소재를 없애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싸울 게 아니라.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집권 여당이라는 거는 야당을 상대로 해서 싸우면 안 돼요. 집권 여당은 국민과 상대로 해서 대화를 해서 국민이 바라는 바가 뭐라고 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지. 네. 그렇지 않고서는 집권이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네. 김종인의 한국 정치 50년 시대 기록이라는 시리즈의 첫 편은 정말 전 국민이 예상치 못했던, 어쩌면 경악했던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의 당사자 주인공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으로서의 데뷔와 또 몰락을 함께 지켜봤던 김종인 대표님의 회고담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번 김종인의 한국 정치 50년은 이제 본격적인 저희 현대사의 리더들이었던 역대 대통령들과의 인연, 그리고 함께 참여했던 정부, 그리고 비판자로서 목도했던 그 정부들에 대한 평가, 대통령들과의 만남, 이런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첫 수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여러분, 앞으로 계속될 김종인의 한국 정치 50년 시대 기록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두 번째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